랑케라고 19세기 역사학자인데 20세기 카라는 역사학자가 등장하기 전에는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던 역사학자입니다. 이 랑케라는 역사학자가 로마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 이전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들어갔고 로마 이후의 모든 역사는 다시 로마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 이전의 역사는 모두 로마에게 영향을 끼쳤고 로마의 역사 역시 로마 이후에 다른 역사에 다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사에 특히 서양사에 있어서는 중심에 위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역사를 로마가 그대로 다 영향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란 나라는 처음엔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제국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지 제도라든지 혹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역시 자신들이 누린 것들을 로마 역사 이후에 다른 나라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역사를 제대로 알면 세계사는 반을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로마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춧돌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마의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로마의 중심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팔라티노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로마를 세운 사람이 로물루스라는 쌍둥이 형이라고 알고 있죠. 로물루스하고 레무스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함께 나라를 세웠는데 로물루스가 동생을 죽이고 로마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한 현장이 바로 이 팔라티노 언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적은 로마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팔라티노 언덕에 올라가 보면 로마 시내 특히 요 아래쪽에 포로 로마나라고 로마의 중심지가 한눈에 보여지는 곳이죠. 아주 전망이 최고인 곳입니다. 이 팔라티노 언덕에서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했고요. 로마라는 이름도 로물루스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이렇게 건국된 로마가 사실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스가 막 번성하던 시기에 로마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도 초기에는요. 그런데 이 로마가 성장하게 된 배경 중에는 공화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도 처음에는 왕정이었습니다. 왕이 다스렸죠. 그런데 이 왕정을 폐지하게 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로마의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로마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로마가 작은 도시국가다 보니까 이탈리아 한 중심에 있잖아요. 주변 나라하고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당시 왕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왕의 아들이 사고를 칩니다. 왕의 아들이 평소에 점 찍어 놓은 여자를 밤에 찾아가서 겁탈을 하는 거죠. 그런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 여인이 겁탈을 당하고 나서는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돌아와 주면 좋겠다 하고 편지를 쓴 거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자초지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결을 해요. 그러니 이 남편은 부인의 원수를 갚으려 하겠죠. 이 남편과 함께 전장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브루투스가 이 친구를 대신해서 이거는 왕정의 문제이다. 이 왕정을 폐지시켜야만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회로 왕정을 폐지시키게 됐죠. 그래서 이 브루투스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로마의 그 어떤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 라는 발표를 하면서 혁명을 일으켜서 왕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공화정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공화정이라는 체제를 갖추게 돼요. 공화정이라는 건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씩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를 하는 공화정의 체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게 포에니 전쟁이라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포에니 전쟁은 로마하고 카르타고와의 전쟁이거든요. 로마하고 카르타고 사이에 세 차례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하는데 하니발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하니발 장군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첫 번째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은 여기 시칠리 섬을 놓고 로마하고 여기에 있는 카르타고하고 격돌이 붙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주로 바다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배를 잘 다루는 쪽이 유리할 겁니다. 그 당시 카르타고는 일찍부터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를 아주 잘 만들고 잘 다룹니다. 그에 반해서 로마는 여기 내륙에서 성장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배를 만들 줄도 몰랐고 배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뻔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뻔하지 않았습니다. 이 1차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한 거예요.
로마가 카르타고를 어떻게 끊고 승리할 수 있었냐면, 우연히 로마가 카르타고가 버리고 간 부서진 배를 발견하게 돼요. 그걸 잘 연구를 해서 자기들도 배를 만들었어요. 급하게 이렇게 막 배를 만들어서 이 배를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는 일찍부터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땅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땅을 지키고자 욕심보다는 자기들의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이들은 무역을 하러 바다를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로 용병을 사서 군대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로마는 자기 땅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모인 병사들이죠. 그러니 카르타고 쪽은 용병이죠.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산 병사들이고, 로마는 실질적으로 로마를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나와서 싸우겠다는 로마 군사들이었죠. 그러니 1차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카르타고 열받았겠죠. 카르타고에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하니발 장군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로마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카르타고가 배를 잘 만들고 바다를 잘 다니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 하니발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알프스 산맥도 넘어가고 피레네 산맥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들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하니발 장군은 예차로 보면 불가능한 것들은 많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고 보면 불가능한 거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를 군대를 이끌고 넘어갑니다. 그냥 군대만 이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코끼리 떼까지 데리고 갑니다. 코끼리를 데리고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반도의 북부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는 거의 함께 데려간 군대의 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발이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서 이탈리아 북부를 공략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카르타고가 앞에 전쟁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죠? 카르타고의 군대는 용병이었기 때문이죠. 군대 가면 전우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전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든 시간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힘든 난코스를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들에게 그런 전우회를 생겨나게 만든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상대의 허를 찌르겠다라는 전략이었지만 그 밖에도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로마와 접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니발의 전략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죠. 그럼 로마에는 하니발에 맞설 만한 장군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스키피오라는 장군이었는데, 하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길을 찾을 수 없다면 길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로마에서는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내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90%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황에 굉장히 잘 반응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벌써 하니발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하니발보다는 굉장히 어리거든요. 하니발을 장군으로서는 존경하지만 적이니까 면밀하게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스키피오는 하니발의 전략을 다 꿰뚫고 그걸 하니발이 절대로 막아설 수 없는 방법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키피오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여기에 있는 카르타고의 지원병이 가는 것을 차단시키고요. 그러면 지원병이 더 이상 오지 못하니까 여기에 있는 카르타고 군대는 일시적으로 고립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로 쳐들어가서 카르타고 군대를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카르타고의 본거지를 쳐들어갑니다. 나는 다른 집을 공격하려고 쳐들어갔는데 내 집에 적이 쳐들어온 꼴이죠. 그러니 하니발이 어쩔 수 없이 또 군대를 끌고 와야 됐습니다. 하니발이 이쪽으로 와서 로마에서 쓰던 전략을 그대로 쓴 거죠. 코끼리 부대를 앞세우고. 그런데 이거를 스키피오는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들을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지 그걸 다 파악하고는 코끼리들이 병사들을 무지막지하게 밟고 지나가는데 아예 코끼리들이 쌩 지나가도록 길을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 전술을 쓰는 한편 또 코끼리들이 원래 작전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코끼리 떼 앞에서 나팔을 분 거죠. 그래서 코끼리들이 나팔 소리에 놀라서 마구 도망가고 이런 전략으로 하니발의 군대를 스키피오가 깨 부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차 전쟁도요, 로마가 승리했죠. 이게 바로 로마에게는 자신감을 가져다 준 전쟁이었죠. 로마에서 스키피오가 승리하고 하니발은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는 카르타고 덕분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르타고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총 3번의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카르타고를 다시 공격을 합니다. 카르타고에게 무기라 이런 것도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 빼앗은 상태에서 다시 카르타고에게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해요. 다시 로마가 공격을 해오니까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무기가 없어도 내 집과 내 가족과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 있는 농기구나 이런 걸 듣고 맞섭니다.
근데 승리할 수 없겠죠. 결국 카르타고는 전멸하고 젊은 사람들 다 잡혀가고 여기에 있는 이 카르타고 땅은 로마가 아주 철저하게 보복을 합니다. 이 땅에는 이후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땅에 소금을 뿌려버리는 거죠. 까지만 하더라도 로마가 자신들을 좀 힘들게 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부터 로마가 큰 자신감을 갖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는 조금 더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게 다 로마의 군대 덕분이죠. 근데 이 로마의 군대는 나라에서 징집을 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로마에서는 평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평민들의 역할도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평민들이 이후에는 점차 자신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12표법이라든지 리키니우스 법이라든지 이런 평민들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좀 더 체계적으로 공화정 체제를 운영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공화정은 기본적으로는 원로원이라는 귀족들의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평민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민회라는 집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는 집정관이라는 사람들이 보게 되죠. 이 집정관은 2명인데 임기가 1년이에요. 한 사람은 귀족 출신, 한 사람은 평민 출신으로 이런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하는 공화정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평민들도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평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자기 의견을 내고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공간이 바로 포로 로마노라는 공간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폐허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로마의 최중심지였습니다. 여기가 다른 지대보다는 지대가 좀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항상 비가 오면 물이 차던 저습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의 언덕들이 다 여기로 길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모이기 가장 좋은 곳이다 해서 흙을 메워서 중앙에 광장을 만들게 된 거죠. 이탈리아어로는 포로 로마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포럼이라는 말을 쓰죠. 이 포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곳이 이후에 로마가 다시 르네상스 시기 오게 되고 새로운 건축물의 넥을 만들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조각품이나 건물들은 새로운 성당이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쓰이게 되면서 이렇게 폐허로 변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곳은 로마의 중심지였던 곳이라 이렇게라도 지금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평민들의 힘을 얻고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는 요만한 지도를 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만큼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로마 제국 시기 때의 로마의 지도입니다. 엄청난 땅이죠. 원래 이 지중해는 로마 앞에 바다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가 이렇게 큰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이 지중해 앞바다를 로마의 호수로 만들었죠. 이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면 로마는 더욱 풍족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족들은 새로운 점령지에서 많은 것들을 들여오게 되면서 굉장히 부자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전쟁에 나갔던 평민들은 전쟁에 돌아오고 나니까 자기가 농사 짓던 땅들이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로마의 중심축이 되어야 될 자장농들이 다 몰락을 한 거예요.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가 위태해지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중산층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장농들을 살려야 된다. 라는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 형제였습니다. 그라쿠스라는 형제인데 형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고요. 동생이 가이우스 그라쿠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차례대로 호민관이 되면서 그 당시 자정농들을 살리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형 같은 경우에는 토지 제도를 새롭게 하자. 농지를 잃어버린 평민들에게 농지를 나눠주자. 이런 토지 개혁을 주장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가이우스 역시도 가난한 평민들에게 공물을 나누어 주고요. 토지 제도도 새로 하고 로마 속주의 사람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나눠주자. 이런 주장을 펼치다가 누구의 공격을 받게 될까요? 원로원의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귀족들의 반발로 이들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 이들의 개혁이 성공을 거뒀더라면 로마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죠. 이런 로마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사회의 진보 쪽의 사람들은 늘 개혁을 얘기를 하잖아요. 시대마다 항상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대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외친다는 건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개혁이 대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 시대마다 개혁을 크게 소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게 로마 역사에서도 보여지는 거죠.
로마가 이렇게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속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들어오게 되죠. 노예 그러면 대부분 집에서 부리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는 그 당시에 노예가 워낙 넘쳐나니까 평민들도 노예 한 명은 거느릴 정도였으니 잘 나가는 귀족들은 수천 명의 노예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니 이 노예들이 담당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노예도 있고 농사를 짓는 노예도 있지만 그중에는 대접을 잘 받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리스에서 잡아온 노예들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노예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투사 노예들이 있었죠. 이탈리아어로는 글라디아토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검투사들의 이야기는 영화를 접해보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당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혹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이들이 검투사로 싸우게 됩니다. 검투사의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검투사들끼리 붙기도 하고요, 맹수하고 붙기도 합니다. 이 검투사들이 지면 그대로 죽음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가 나를 죽이지 않았을 경우에 내 죽음은 이 검투사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판단을 내려요? 엄지손가락을 들고 이러면요? 살려라. 이러면 죽여라.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의 목을 살리라는 건지 죽여라는 건지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 사람의 목이 아니에요. 검투사의 목이 아니라 승리를 거둔 사람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칼을 치켜들고 목을 베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죽이지 말고 살려라. 이 사람은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서 살려주라.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칼이죠. 칼을 칼집에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살리라는 거죠. 원래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검투사들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자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29명이 집단 자살을 했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졸라서. 그러니 그 당시 검투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이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70여 명이 집단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를 탈출하려고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남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으니까 북쪽으로 도망을 해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들이 탈출했다. 그리고 잘 도망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또 곳곳에 있는 이런 노예들이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0여 명이 탈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탈출 노예들의 숫자가 12만 명이나 부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별일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일이 돼버렸죠. 그를 그러면 이제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 당시 로마는 원정을 가고 전쟁을 한다고 싸움 깨나 한다는 장군들은 다 해외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들 검투사들 중에는 전장에서 싸웠던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 이들을 진압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들이 거의 이탈리아 북쪽까지 탈출을 합니다. 이탈리아 북쪽 국경을 넘어서 자기 고향으로 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잘 탈출하다가 되돌아옵니다. 왜 되돌아왔을까요? 물론 알프스 산맥을 넘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다른 로마인들의 삶을 보니까 특히 로마 귀족들 엄청 풍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도망을 칠 게 아니라 아예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를 치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배층들을 치자.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쩌면 과욕을 부린 걸지도 모르죠. 결국 다시 돌아왔던 이들은 원정에서 돌아왔던 폼페이우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한 재력을 갖고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던 크라수스 이들에 의해서 결국 진압이 됩니다. 대부분 죽임을 당했지만 이 중에 살아남아서 잡힌 6천 명의 노예들은 이들이 처음 반란을 일으켰던 곳부터 로마까지 길마다 줄지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요. 결국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런 반란을 들여다보면 고려시대 만적의 난하고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만적 역시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누구든지 기회만 되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노비였지만 주인들을 죽이고 노비 문서 불사르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자 했거든요. 근데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우스 같은 사람이 큰 인기를 얻게 됐죠.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해외 원정에서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거두던 카이사르까지 이 세 사람이 로마에서 인기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게 로마에서는 자장농들이 다 땅을 잃어버렸죠. 몰락해버렸습니다. 이 자장농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일자리들은 다 노예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유명한 장군들의 사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병을 거느린 이름난 장수들이 그 당시에 권력을 쥐게 됩니다. 세 사람이 함께 권력을 쥐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삼두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세 명이 있을 때는 권력의 구도가 균형을 잘 이룹니다. 그런데 크라수스가 먼저 죽게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둘이서 권력 다툼을 하게 되죠. 당시에도 카이사르는 해외 원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해외 원정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더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될 겁니다. 누가 긴장하겠어요? 폼페이우스가 긴장을 하겠죠.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원로원을 설득을 합니다. 카이사르가 돌아오게 되면 카이사르가 권력을 다 쥐게 될 거다. 카이사르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원로원과 짜고 카이사르를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카이사르는 엄청난 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어떻게 죽일 것이냐? 해외 원정을 갔던 장군들은 돌아올 때는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 루비콘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올 때는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무장 해제를 하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들어오면 무장 해제된 상태니까 카이사르를 쉽게 죽일 수 있겠죠. 그렇게 카이사르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거를 카이사르가 몰랐을까요? 예, 알았겠죠. 그런데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거고요. 하지 않고 들어가면 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면서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로원 진압하고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갑니다. 폼페이우스는 그리스까지 도망을 가요.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죠. 카이사르가 더 폼페이우스보다 기가 셌나 봅니다. 폼페이우스가 더 많은 군대를 갖고 또 도망을 간 거죠.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쫓아갑니다. 폼페이우스가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이집트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하고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이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집트는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 폼페이우스를 잡아서 머리를 카이사르에게 바칠까 아니면 폼페이우스 편이 될까 결정을 해야 됐죠. 근데 결국 폼페이우스를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죽임을 당한 거죠. 잠시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머물게 됐었는데요. 폼페이우스를 쫓아온 거죠.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선물이라 하면서 뭔가를 배달을 해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큰 카페트였어요. 카페트는 또 펼쳐서 무늬를 봐야 되죠. 그래서 카페트를 탁 펼쳤더니 이 카페트에서요. 속이 훤히 비치는 옷을 입은 아름다운 미인이 등장을 해요.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겠죠. 이 미인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 당시에 동생하고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혼자 통치하고 싶겠죠. 그러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카페트 안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선물인 척 위장을 하고 카이사르 앞에 나타난 거죠. 카이사르가 여기선 조금 볼품이 없네요. 카이사르가 굉장히 로맨티스트입니다. 언변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갈리아 전기를 쓸 만큼 글솜씨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인물도 좋고요. 엄청난 많은 승리를 거둔 인물이기도 하고요. 돈도 잘 쓰고요.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마다 카이사르하고 사귀겠다고 많이 덤벨들겠죠. 카이사르가 실제로 또 바람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람둥이들은 또 여자를 자주 바꾸니까 상대적으로 욕도 많이 얻어먹겠죠. 그렇죠? 또 여자는 하늘 품으면 5, 6월에 떨이가 내린다는데 카이사르를 노리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카이사르에게 원망을 가진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답니다. 헤어진 여자들도 얼마나 잘 해줬는지 헤어지고도 카이사르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었다 그러죠. 그 노하우가 뭔지도 궁금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클레오파트라와 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돌아오기 전에 소아시아 원정을 가게 되죠. 소아시아 원정을 가서 깨끗하게 소아시아를 정벌을 하고 원로원에 보고서를 딱 보냅니다. 뭐라고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끝.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걸 요 단 한마디로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안에서는 카이사르의 권력을 감히 넘볼 사람이 없습니다. 동신 집정관이 되죠.
카이사르가 이렇게 권력을 혼자 독차지하게 됩니다. 혼자 권력을 독차지하게 된 지 한 4년쯤 됐을 때 카이사르가 해외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카이사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죽는 게 좋은 죽음일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카이사르가 예고 없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가 죽을 걸 알게 되면 두려워지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는 순간 무기력해진다, 좌절하게 된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기원전 40년에 새로운 원정으로 한 4월쯤 원정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3월 15일이었는데 그날 원로원에서 회의가 있다 그래서 원로원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로마에서는 3월이 새해의 첫 달입니다. 이 3월의 15일은 이데스라 그래서 로마에서는 주피터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3월이 새해 첫 달이고 첫 번째 15일이니까 되게 의미 있는 날이죠. 그런데 어떤 점술가가 카이사르에게 3월의 이데스를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로원에 가는 그날이 3월 15일이었어요. 원로원에 회의하러 가니까 무장도 하지 않고 가겠죠? 그리고 원로원으로 향하면서 길에서 우연히 그 점술가를 만났어요. 점술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3월의 이데스를 조심하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이렇게 오늘도 살아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점술가가요. 장군님, 하지만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원로원으로 향했죠. 그런데요, 원로원에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카이사를 에워싸고 마구 칼을 찌른 거죠. 제가 예전에 본 글로는 한 40여 번을 찔려서 죽었다고 하죠. 그렇게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요. 브루투스 너 맞아 였습니다. 브루투스 아까 들었던 말이다, 그쵸? 아까 공화정을 처음 시작하게 된 사람도 브루투스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아요. 브루투스 역시도 카이사르를 함께 죽였습니다. 근데 이 브루투스가 누구냐면 카이사르가 유언장을 작성해 놨는데 이 유언장에서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 그랬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면 자신의 누나의 손자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 그런데 만약 옥타비아누스가 거절하면 브루투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 라고 얘기할 만큼 아꼈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의 한때 애인이었던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브루투스가 자신에게 칼을 겨눈 거죠. 그래서 이제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얘기를 끝으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럼 이 브루투스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아끼던 카이사르에게 왜 칼을 겨눴느냐? 이 브루투스가 그 앞에 나왔던 브루투스하고 사실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같았던 거죠. 이 브루투스도 이 카이사르를 그대로 뒀다가는 카이사르가 거의 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카이사르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죽인 거죠. 그렇게 카이사르가 죽고 안토니우스라고 카이사르의 친구이자 부하였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안토니우스 사람들 앞에서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공개를 하고 카이사르가 또 평민들을 위해서 돈까지 나눠주라고 했었대요. 그렇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카이사르를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 시민들이 카이사르의 안타까운 죽음을 느끼면서 막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였어요. 다행히 이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역시 3명입니다. 카이사르의 친구이자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카이사르의 모든 재산이라든지 권력 다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보다시피 되게 어려요, 그렇죠? 카이사르가 후계자로 점 찍어 놓은 자신의 누나의 손자죠. 이 사람은 가진 건 없습니다. 나이도 너무 어리고요. 그런데 단지 카이사르가 지명한 후계자다 라는 명분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인 권력이나 물질적인 권력도 안토니우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피두스까지 이 세 사람이 삼두 정치로 권력을 함께 이어나가게 되죠. 그런데 레피두스는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고요.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누가 또 권력을 차지하느냐 다투게 됩니다. 이 둘의 대결에서는 옥타비아누스는 자기들이 담당하는 영역을 나누자 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쪽을 차지하고 이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쪽을 차지했어요. 이집트가 물자가 굉장히 풍족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안토니우스가 잘못 생각한 거였죠.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로마에 있어야 되겠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에 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로마를 버렸다 이런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겠죠. 안토니우스는 계속 이집트에 머물렀던 게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니 여론은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점점 기울게 되고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권력을 쥐더니요. 자신이 황제가 돼도 될 건데요. 이제는 로마가 안정을 찾았으니 모든 권력을 원로원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차례 삼두 정치를 거치면서 원로원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권력을 원로원에게 돌려주겠다 그럽니다. 원로원의 귀족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게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줍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가장 존엄한 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황제와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이름만 황제가 아닐 뿐이지 거의 로마에서는 첫 황제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으면서 이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자손들이 계속 로마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화정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로마가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